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11월 5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의도적으로 맞춘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미국의 선거하면은 이제 중간 평가 또는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지금 2017년에 성사됐던 트럼프 대규모 감세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규모 감세 조치가 내년 말 2025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ACA 오바마 케어에서 정부 보조가 원래 있었는데 이걸 또 대폭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도 기록적으로 4,500만 명이나 이제 ACA 오바마 케어 위에 등록을 해서 정부 보험 혜택, 보조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도 2025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가 그렇지만 이제 올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 나시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11월 5일에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 또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어느 쪽으로 이제 몰아주느냐, 이것이 승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세금, 복지, 헬스케어, 심지어는 이제 적자나 미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치권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좀 그렇지만은 요즘같이 서로 타협하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일방 통행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 행태, 워싱턴 정치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번 11월 5일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익히 알기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재대결이라는 데에만 이제 관심이 맞춰져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형사범죄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그런 이제 역사가 새로 쓰였기 때문에 처음 맞는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거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당장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제 세금 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트럼프 대규모 감세 조치가 만료되는데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은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준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세율이 다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물론 당연히 감세 혜택을 보아왔는데 이것이 재연장되지 않으면은 후년부터는 또 상당히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민 납세자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 인상에 또 시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그것보다는 우선은 이제 40만 달러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절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 트럼프 감세 조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도 찬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나 부유층, 최고 부유층 같은 건 소득세율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37%로 내려졌는데 이게 원래는 39.6%였지 않습니까? 네. 다시 환원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35%에서 21%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이 법인세를 깎아준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보면은 감세 조치의 핵심이었는데요.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도 뭐 35%로 다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28%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여튼간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은 분명히 올려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미국의 적자 감축이나 복지 확대 같은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 대통령은 5조 달러 증세안을 지금 내걸고 있고요.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어도 2조 달러 감세 조치를 계속하겠다. 그거보다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크게 보더라도 한 4조 달러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5일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세금이 얼마나 이제 상당히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트럼프 시절에는 적어도 2조 달러, 3조 달러 정도의 감세 조치가 계속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 그러면은 부유층과 대기업을 에서 5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3조 달러는 적자 감축에 쓰고 2조 달러는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이제 내걸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하여튼 엄청난 격차고 정반대의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들 유권자들도 이를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미국민의 복지도 급격히 변할 수도 있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두 가지 큰 헬스케어 복지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장된 이 정부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한 연소득이 한 7만 달러 아래 한 6만 5천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프리미엄이 월 1,300달러 하면은 뭐 보통 300달러는 본인이 내고 1,000달러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달 내는 건 프리미엄이 한 300달러 이하일 수 있고 뭐 300달러도 사실은 안 됩니다. 네. 이런 것이 다시 원위치만 되더라도 뭐 오바마 케어, ACA 오바마 케어를 완전 폐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4,500만 명이나 등록을 했던 것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민간보험이나 민간보험으로 이제 돌아가서 젊은 층들은 그쪽으로 혜택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부보험자로 다시 전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미국의 미국 사회에도 중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메디케어 처방약 값을 지금 한 10품목씩 지금 협상을 해서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시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값비싼 약값부터 지금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해서 한 해에 메디케어 이 예산만 해도 5천억 달러나 더 낭비가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네. 그것이 날아가면은 아무래도 뭐 제약업계나 그쪽에 엄청난 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거나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고 뭐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런 그 논란이 되면서 그런 헬스케어 혜택은 좀 많이 축소되고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미국의 이 적자나 경제까지 판가름하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 즉 국가 부채가 지금 33조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개인 부채, 가계 부채도 17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느끼지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빚더미에 미국민들 모두가 지금 짓눌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이런 것에 이제 적자를 어떻게 감축하느냐도 상당히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BO는 초당적인, 그러니까 비당파적입니다. 양쪽에서 다 나와서 의회 예산국이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감세 조치가 내년에 재연장되고 그냥 지금 현재처럼만 재연장되더라도 10년간 4조 달러의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뭐 역시 이 증세가 없이는 뭐 경제가 아주 좋아서 이제 당연히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적자도 좀 줄일 수 있고 복지 혜택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이거는 뭐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더라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증세 조치밖에는 없는데 바이든 증세가 어려워지고 트럼프 감세 조치가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적자는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공화당에서는 물론 적자를 무조건 늘리는데 적자 감축이 공화당의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감세안도 연장해주고 적자도 또 줄이겠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진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공화당의 또 목적은 이게 사회복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그거 나오면 선거 때 나오면은 큰일 나거든요. 네. 표 떨어지는 소리 다 나올 테니까 선거 때는 얘기 못 하는데 공화당 강경파에서는 스터디 커미티라는 이런 강경파 공화당 하원의 연구소에서는 벌써 사회 세큐리티,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도 지금 67세부터 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한 70세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메디케어는 65세부터인데 이것도 아마 올릴 가능성 이런 것도 있고 메디케어 뭐 80%를 커버해 주는 거를 뭐 75%로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자기들이 지금 돈 내서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납세자들이 젊은 시절에 돈 냈던 건데 그걸 그렇죠. 돌려받는 것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까지도 지금 손대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두 개를 다 할 때는 게 적자도 줄이면서 뭐 복지 혜택도 늘 이렇게 유지하겠다든가 또 감세안도 계속 유지하면서 적자도 줄이겠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적자가 드러나면은 미국 경제 성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고금리 시절에 지금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금 국가부채 이자로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살고 있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 내 자녀들에게 그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워싱턴 정치인들이 반드시 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국가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적자를 줄이면서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세금도 좀 올려야 되고 이제 호소를 해야 되겠죠. 뭐 스스로 좀 더 내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최고부유층과 대기업들이 이제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우다 보니까 뭐 자기 비서가 오히려 세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억만장자 그런 거는 없애야 되겠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 억만장자들은 그래도 최저세가 한 25%는 세금을 내도록 뭐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 메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좀 걷어들이고 이들은 공평하게 좀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그럼 그 늘어나는 세액으로 적자부터 우선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복지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목표를 내고 있는데요. 이 미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인식을 하고 또 자신의 일처럼 해서 선택을 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게 이렇게 지금 거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경고를 연일 그 미 언론들도 내고 있기 때문에 11월 5일 선택에서 상당히 그 이런 것 좀 어느 정도도 좀 크게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그 권고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뭐 하나의 선택으로 대통령만 뭐 또 의회 다수당만 바뀌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걸려 있다. 그러니까 세금 제도나 복지나 적자나 경제 성장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양쪽의 권력 구도도 대통령 따로 상하원 다수당 따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서만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한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타협의 정치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중간에서의 해법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간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도 미국민들이 또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은 교묘하게 그게 또 그런 중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 또 선거 결과 구도, 정치 구도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점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소비자 지출의 주요 동력들이 한꺼번에 힘을 잃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도 덜 오르고 또 저축해 놓은 현금도 바닥이 나면서 소비 지출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다국적 식품 대기업인 네슬레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저출산 기조로 인해서 분유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노인 식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중해식 식단을 잘 지켜서 식사를 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지출이 한동안 놀라울 정도로 아주 탄력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동시에 그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고요? 네, 소비자 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임금 그리고 저축 모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저축률이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난 1년간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 쌓아뒀던 현금도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서 저축률이 1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에 더해서요 고용 시장도 많이 냉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월의 임금 상승률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작은 상승폭인 0.2% 오르는데 그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젠 크레딧 카드 그리고 대출 등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니 근데 이처럼 소비자들의 돈줄이 말라가면서 소비자들은 또 싼 상품만 찾아다니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기업 실적을 보면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생필품 위주로만 소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저소득층에 더해서 이제는 고소득층마저 할인 상품을 찾아다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아니면 저가 할인점이죠. 이 달러 제너럴 같은 매출은 증가했는데요. 이런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 생필품 위주로 그것도 저렴한 상품에 돈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더라고요. 네, 노동시장 모멘텀 둔화가 계속해서 소득 성장을 제한시키고요. 네. 저축 감소, 부채 부담 증가 속에 이제는 소비를 자제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텐 영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점을 전하면서 가격 민감도를 감안할 때 가계 지출 모멘텀 앞으로 갈수록 더 냉각시켜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식품회사 네슬레의 우선 과제가 변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스위스의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는 코코아 또 이 캡슐 커피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사실 분유 사업에서도 강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타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출산율 감소를 이유로 해서 중국 시장에 그 분유를 제공하는 공장을 폐쇄시켰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꾼 것으로 나왔는데요. 분유 대신 노인들을 위한 식사, 그러니까 노인식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슬레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밝힌 게 있나요? 네, 이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 CEO는요. 네. 고령 인구에 식품을 공급하는 게 우리 회사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은 낮아지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반면 세계 대다수 나라들에선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50살 이상 연령
연령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 연령대의 특정 영양 요구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네슬레 쪽에도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분유 대신에 이제 고령층 이쪽을 겨냥한 새로운 식품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고령층을 겨냥한 식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령층, 이 중장년층을 위해 개발하는 건강식품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목표 체중을 유지하게 하고요.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주력합니다. 네. 그리고 미량 연구소 결핍을 방지시키고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령 인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네슬레 측은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슈나이더 CEO는 물론 네슬레가 처음 시작했던 그 영유아 영양 분야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요. 그렇지만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에서 더 큰 인구 통계학적 기회는 중장년층, 노년층에 있다는 걸 잘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네슬레뿐만 아니라 고객층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하려는 기업들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식품 회사 대다수가 이렇게 고령층을 겨냥한 식품 개발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례로 가공 초콜릿 식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그 마르스 이 기업은 전문 영양식, 반려동물 식품, 커피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슈나이더 CEO가 과거에 한때 몸담았던 독일 헬스케어 기업 프레제니우스도 강화 음료,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 이런 영양 분야에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도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나이더 CEO는 반려동물이 앞으로 완전하게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 시장 프리미엄화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질 좋은 사료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만을 위한 그 맞춤형 영양제 이런 고급 반려동물 소비자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저희 개밥이 또 비싼 것도 무지하게 비싼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것도 사다가 보면 말이죠. 네. 그거 기왕이면 좀 좋은 거 좋은 먹일까? 거, 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밥값도 비싸 죽겠는데 이거 네.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중해 식단은 건강에 상당히 좋은 식당으로 이미 유명하죠. 그런데 지중해 식단이 사망 위험을 또 이제는 크게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네요. 네, 지중해식 식단을 잘 지키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무려 2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이 의학 전문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건강한 미국 여성 2만 5천 명 정도의 식단과 사망 위험 관계를 무려 25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을 잘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3%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기 사망 위험을 거의 4분의 1 정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심장 대사에서 작용하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네요. 23% 낮아진다라는 그 말하고요. 4분의 1을 줄여줍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4분의 1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관심이 확 끌리는데 지중해 식단 잘 지킨다는 거 어떻게 먹는 걸 말하나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지중해 식단은 간단한 식물성 요리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 씨앗류와 함께 약간의 견과류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 외에 버터와 같은 지방은 거의 섭취하지 않고요. 설탕이나 정제된 음식은 피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지중해 식단에는 붉은 고기도 드물게 사용됩니다. 대신 오메가3, 이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게 권장되죠. 계란, 유제품, 그리고 가금류는 전통적인 서양식 식단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섭취하는 게 바로 이 지중해 식단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전통적인 한식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중해 식단 못지 않잖아요. 예, 엄청 건강한 식단인데 이것도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식단이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거 별로 그렇게 크레딧 안 줍니다. 어디에 크레딧을 주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러면 지중해 식단이다 그러면은 그리스 사람들, 이탈리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은
이 수명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네. 도대체가 저는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좀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다 올리브 오일을 팔아먹기 위한 적이 아닌가. 네? 맞아요. 한편으로 그럴 수도 아니 있어요. 예전에 생각해 맞아요. 보세요. 이 프랑스 뭐 저 와인이 그렇게 좋다. 뭐 와인을 먹으면 하루에 한 잔 뭐가 먹으면은, 생기고 뭐 네. 해서 뭐 그냥 뭐 하루에 그냥 한 잔씩 두 잔씩만 먹으면은 뭐 오래 살고 건강하다. 와인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그렇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요. 술은 술이다. 네? 네. 뭐 와인도 알코올이고 뭐 소주도 알코올이고 술 먹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지중해 식단이 좋다는 거는 뭐 그동안에 정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중해 쪽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오래 사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올리브 오일 대신에 우리 들기름 많이 먹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 올리브 오일만이 좋겠습니까? 네. 뭐 사실 참기름도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렇죠. 뭐 들기름 좋다고 그러고 요새 네. 뭐 많은데 말이에요. 네. 도대체 뭐 어디가 좋고 뭐 하다는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뉴스거리로 한번 생각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뭘 이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네, 지중해 식단만 꾸준하게 우리 전통적인 한식 식당만 꾸준하게 드시면은 건강에 좋은데 사이사이에 가공식품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술 많이 드시고 이러면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뭐. 네. 네. 자, 박혜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이 암 발생을 억제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스타틴이 만성염증을 억제하면서 암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스타틴이란 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네. 네, 스타틴이란 약은 이제 약 계통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 스타틴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스타틴들이 있는데 네.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약이거든요. 제가 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한 시니어 환자분들 중에서 한 70-80% 정도는 들고 계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하. 굉장히 많이들 들고 계시는 약이고요. 네. 이 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의 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네. 이제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병이 있으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으셨던 분 아니면은 중풍이 있으셨던 분 이런 분들은 무조건 스타틴을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스타틴을 먹게 되면 이제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한 30-40%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이고 모든 그 인디케이트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인데 네.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스타틴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약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스타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신청하다가 이 스타틴이 이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저번 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죠. 5월 30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랑 이런 저널에 아주 큰 저널은 아니거든요. 큰 저널은 아니지만 그런 저널에 이 스타틴이 만성 염증을 억제해서 이제 암을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연구 말고도 그 전에도 스타틴이 암 발생을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보고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암 발생이 억제하는 데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이 스타틴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콜레스테롤 약으로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30-40%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환자들한테도 이 약을 줬더니 염증이 줄어드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연구 결과는 한 20-30년 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보고가 됐었고요. 네. 그 보고 이후로 이 스타틴 사용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낮추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그래서 네. 당뇨가 계신 분들은 어. 스타틴 약을 무조건 드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더라도.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것 자체로 몸에 염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은 정상이더라도 스타틴을 먹어서 몸에 있는 염증을 낮추게끔 저희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인데 최근에 이제 암 발생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네. 흥미로운 연구여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태틴이라는 약의 브랜드는 뭐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네, 일단 스태틴은 그 약의 계통의 이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스타틴에는 한 10가지 넘는 종류의 스타틴이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쓰시는 약이 이제 아톨바스타틴이라는 약이 되겠고요. 아하, 아토로바스타틴. 네, 네. 네, 그 약은 이제 지네릭 네임이고 그다음에 제네릭? 브랜드 네임은 리피토라 그래서 리피토. 네, 그런 약을 많이 드리고 계시고 또 그 외에도 로슈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이런 식으로 스타틴으로 끝나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콜레스테롤 약을 통칭해서 저희가 스태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 네. 이 선생님 저도 먹고 처방이 있어요. 있어야 아, 그래요? 받으실 수 있는 약입니다. 와우. 저도 제 닥터가 처방을 해줘서 이걸 먹고 있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으면 그냥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좀 약을 먹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드셔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저희가 스타틴을 처방해서 스타틴을 복용하신 후에 한 3개월, 6개월마다 저희가 콜레스테롤 체크를 하거든요. 네. 또 그런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저희가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약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먹어서 뭐 평생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고 부작용보다는 그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꼭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부작용 걱정 없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서 얘기하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 높지 않더라도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 스타틴을 복용을 하면은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영양제처럼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을 네.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한에서는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경우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더라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드셔서 콜레스테롤을 더 낮춰야 돼요. 보통 네. 저희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제 영어로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면 정상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70 이하로 유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 90이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정상이지만 저희가 그때는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해서 70 이하로 낮추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는 분들은 굳이 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드셔야 할 이유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이 콜레스테틴이 암 발생을 낮추는 보고가 있었지만 네. 이게 학계에서 모든 의사나 과학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연구가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암 발생을 줄이는 차원에서 스태틴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스타틴에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꺼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이 되시는 경우에는 좀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스타틴 먹으면 뭐 치매가 잘 걸린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네네. 그런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솔직히. 네. 근데 치매에 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믿으시지 말고요. 조금 더 연구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유의하게 치매가 증가되는 그런 소견은 없기 때문에 스타틴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건 낭설인 것 같고요. 너무 그런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타틴을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아, 네. 환자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또 스타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스타틴의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뭐 한 80-90% 환자들에게서는 스타틴을 드려도 간 수치가 증가 없이 잘 복용을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약을 처방하고 3개월, 6개월마다 간 수치나 콜레스테롤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에는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스타틴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의사 선생님이 복용하라고 하면 복용하시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암을 한번 겪으셨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암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타틴을 복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아직까지 연구 결과로는요. 이 스타틴이 암 발생을 낮추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이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적응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스타틴을 드셔야 되지만 적응증이 없으신데 암 발생을 낮추는 이유로 스타틴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분이 지금 댓글 올려주셨는데 이 스타틴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있고 LDL말 줄이는 주사요법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 중에 근육통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육통은 아주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스타틴의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타틴을 시작하고 나서 근육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육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좀 참고 드시라고 하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근육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스타틴을 끊어야 되거든요. 스타틴을 끊고 스타틴 외에도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그 주사약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한 번씩 맞는 경우 맞는 그 주사제고요. 스타틴 못지않게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타틴을 끊고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원래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약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어떤 작용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나요? 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콜레스테롤을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축적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예. 그것도 맞는 사실인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보다 몸에서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 수치가 증가하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합성이 돼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드시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섭취하는 것보다는 몸에서 합성하는 걸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자연히 암 발생을 좀 줄일 수도 있겠네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또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성 염증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몸에 이제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 수치를 낮춰서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그런 보고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일단 스타틴이 암 발생하는 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일단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틴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 스타틴을 드시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입니다. 그래도 먹어요?
당뇨가 정상이신 분을 드실 필요는 없는데요. 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풍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이 있으셨거나 당뇨가 있거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질환 중에 그런 위험한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더라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저질환이 없으신데 콜레스테롤 정상이면 드실 필요는 없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더라도 좀 더 낮추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나요? 그렇죠.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약입니다. 댓글에 잠자기 전에 먹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먹는 거고요. 주무시기 전에 먹는 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아침에 드셔도 되는데 보통 저녁에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내과 조재영 전문의 함께했습니다.